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때 대권에 거의 근접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정문 문고리를 잡았다. 예, 내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문고리 정도 잡아보신 분이니까 지금 대권 갖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무당파로 예, 지금 18년째, 예, 그러니까 19년째 무당파로 지내왔기 때문에 비로소 나이도 들고 과거 내 행적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 3년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됐으면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97년 어느 시기에 내가 국민 지지율은 1위였거든. 예, 당내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인 그 룰만 되더라도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당심 100%로 하니까 뭐 내가 재간이 없어. 그래가 나도 인구로 버렸는데 만일 그때 후보가 되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고 됐다면 어찌 되냐.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이 역사적으로 거지 대통령 아주 매도당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내가 붕 떠가지고 우선 첫째 인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관이 전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파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 자세가 안 되고 뭐리 해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내가 법률가이기도 한데 국가 원수라는 자각 그 국가 원수는 어떠해야 된다 하는 걸 지난 17, 8년을 흐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예, 17년, 8년 전에 이제 반성문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17년, 18년 동안 이제 내공을 확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문재인 새정치 대표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예, 그 2년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로 대표는 통진당하고 완전 절연을 했더라면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 당시에 이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쩔 수 없이 통진당 이정희 세력에게 발목이 잡히고 그 중에는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가 올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와, 때문에 그런- 내 주변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정희 법무부 장관. 그렇지. 예. 나는 그 선거에 문재인, 박근혜 양쪽에서 지지해달라는 내 얘기하기 좀 거시기한데 예, 있었지만 내가 지지 안 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노 계파가 지금 정당 가운데 파벌 또는 계파로서는 가장 완강해요. 의원님 그러면 친노무현 계보. 그 관련한 싱크가 하나 있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관행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행이 그렇게 했는데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인데 주승용 최고. 제가 아까 저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개파의 기억자도 안 꺼내놓겠다고 해놓고 2주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냐. 그날 우선 문재인 대표가 친노 계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친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정책으로서는 반미 자주화 노선, 친서민 반재벌 정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안 권력기관의 탈권력화, 예.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공략해가지고 그 지향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표를 모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미 자주화 노선에 대해서는 영남대학에 가서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때? 이 외마디 한마디 한 게 젊은 청년들이 표를 막 결집시켰다고. 예. 그러나 막상 대통령 되고는 한미 FTA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 강정기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반재벌 친서민 정책이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명숙 대표 등이 앞장서 가지고 이 동아일보사 가까이 있는 이 미국 대사관에 한미 FTA 폐기하라. 놀랄 일이야. 제주 강정기지 폐쇄하라. 그러니까 그 친노 세력의 좌장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래 놓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실패했거나 흔적이 없어졌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그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 행태를 이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모자란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 대표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친노 계파가 없애야지요. 그럼 이거 노무현 어떻습니까? 정신이라는 게 퇴색해 버렸는데. 제가 몇 번을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가 친노 세력을 요직에 앉히려고 한다기보다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완강한 세력이에요. 완강한 세력인데 이걸 깨부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어떻게 깨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어떻게 깨부십니까? 공천권이야. 아, 예. 공천권을 하방해 버리면 그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오는 국회의원으로만 모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지금 친노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없애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득권을 예. 문재인 대표가 쥐어버리고 지금 이 부장 말씀대로 친노 핵심들이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공천권 행사에 유용한 자리에 그 무슨 사무부총장을 수석사무부총장 김경엽 의원이 예, 앉아가 김경엽 예.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게 엉켜가지고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계파를 지금 이번에 김경엽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공천권을 밑으로 내려다 버리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전향적이고 전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공천제도에 있어서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석패율제에 있어서 비례대표 배분 같은 것은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천은 모든 정당이 국민 경선을 동시에 같은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새누리당보다 먼저 나갈 필요가 있죠. 그것이 결국은 계파 해체의 신호탄이고 출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그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뒤에 딱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당시 대권 후보였을 때 절대 지지하는 세력들, 의원님을 꽉 쥐고 있는 이 사람들 과감히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의 덕성, 인격, 예. 결단력에 속하는 일인데 이 부장 말씀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도 꼭두각시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것을 어떻게 끊느냐, 어떤 예.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걸 못하면 한 계파의 수장으로 머물고 국민적 지도자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요. 예. 그거는 희생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야 될 일도 생길는지 모르지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일단 퇴진하는 모습이죠. 박찬종 변호사, 정치부 동정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헌 논의가 일부 퇴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불씨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이번 개헌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말한 것은 그 네. 평소에 복심, 네. 뱃속에 깊이 있던 생각을 표출했다고 봐야 되고 네. 이번 이 개헌 논의의 발화 지점이 국회죠. 네. 그 19대 국회인데 네. 이 19대 국회는 역대 어떤 국회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 네. 세월 참사 사태 수습에도 그렇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회에서 이 개헌 논의가 발화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여당의 김무성, 이재호 의원 등을 비롯한 중진 다선 의원들 또 야당은 또 중진 다선 의원들이 한결같이
이 현행헌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네. 현재 이 정치 혼란이 비롯된 것은 헌법 탓이 아니에요. 현행 헌법이 잘못돼서 네. 헌법 탓이 아니라 헌법을 안 지킨 탓이다. 네. 그러면 이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을 뭐 10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제대로 이 헌법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혼란을, 그렇죠. 네.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지금 와서 당리당략 또는 사익 추구를 위해서 네. 이거 국민 앞에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체면없는 짓이고 네. 이 개헌 논의는 국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조직화되거나 네.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 국회가 하는 것은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 절대 반대한다.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오늘 개헌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께 뭐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김무성 대표 말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시죠. 네. 께서 이태리 아셈 외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 네. 죄송하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혹시 어제 청와대에서 뭔가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랄까 이런 네. 반응들이 김무성 대표 쪽에 좀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김무성 대표가 조금만 두드려 보면 네. 아마 청와대가 상당히 좀 불쾌했다는 그 의견은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직접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불쾌감 표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네. 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죠. 이에 않았죠. 대해서 예.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는 이에 대해서 언론에 절대 언급하지 말라라는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갔습니다. 함구령이 그렇죠. 내려갔습니까? 함구령이라고 네. 내려간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이고 네. 게다가 어떤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김무성 대표의 얘기한 개헌 문제에 불을 지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무 반응,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이제 뭐 그런 뜻이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김무성 네. 대표가 하루 만에 이렇게 꼬리를 내렸으나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이 개헌 문제가 예. 좀 불거졌으니까 지금 상당히 네. 좀 불편한 상황이죠. 일단 김무성 대표는 뭐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특히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네.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아주 비판하는 그런 네.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어떤 비판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주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찬찬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거기에 좀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주 정면으로 좀 치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요. 있는데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인데 중국에서 네.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고 나는 봐요. 네. 그 파장이 크니까 대통령이 사과한다 이래버리면 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야.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직무에는 발언이 포함되는 것이고 네. 국회 안뿐 아니라 외국에 있건 국내에서 국회 바깥에 있건 간에 국회의원을 겸한 당 대표만 더구나 그 말에 무게를 가져야죠. 네. 그럼 대통령에게 사과할 말을 왜 중국에 가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불찰이다 이렇게 하죠. 불찰이다. 158명의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한 게 저런 꼴이니까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네. 자율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하는 이게 도저히 원천적으로 안 지켜지는구나 하는 거 네. 이거 항복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야당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네. 제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 김무성 대표 개헌 발의 나왔을 때 엄청 또 환영을 했다가 오늘 저렇게 다시 걷어들이니까 아주 맹비난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 여당도 불행하지만은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저렇게 여당 대표가 지금 같은 말씀인데 죄송, 운운하는 것 이게 과연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네. 이렇게 지적을 지금 박지원 의원도 했고 우리 박찬종 변호사도 하셨는데 정말 왜 그랬을까요?
죄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보면 사실상 정치적인 실익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네. 이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순수한 실수라고 보기에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석이 네.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제 오전에 이미 얘기한 발언이고 네. 이미 어제 낮부터 보도가 쭉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퍼질 만큼 다 하루 동안 퍼진 상황 동안 김무성 대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루 뒤에 한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렇다고 전략적으로 이거 계산을 따져서 하기에는 지금 남은 거는 결국 대통령도 상처를 입은 꼴이 됐고 네. 본인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은 꼴이 됐단 네.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홍문종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안 그래도 김무성 대표의 조강특위나 해서 부글부글 끓던 친박계 의원들이 네. 뭉치는 오히려 계기만 더 마련해주고 본인도 별로 얻은 실익은 없어 보이고 야당의 공세는 더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죄송하다고 표현을 한 거는 일단은 그 모든 것보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는 뭔가 예. 개헌에 대한 네. 김무성 대표의 어떤 소신이랄까 어떤 생각은 있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거둬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당대표 체제, 여야 간의 당대표 체제의 이 중앙당 시스템은 네. 헌법 8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당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원내대표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 당대표란 사람이 네. 당을 오로지 하는 실권을 쥐고 정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전부 휘두르는데 그 당대표 국회의원이에요.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나는 의원직 사퇴는 지나친 요구가 될지 모르겠으나 양식이 있다 그러면 당대표 자리인가 그 사퇴해야지요. 대통령한테 사과한 사람을 어떻게 그걸 당대표로 앉혀둡니까? 그 국민 입장은 그래요. 네. 그 이런 걸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고. 네. 그 앞뒤를 못 가리는 사람들이 이 헌법의 어떤 규정이 왜 잘못되는지 설명도 안 하고 자기들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특정인 지적에서 안 됐습니다만은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호 의원의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MB 정권에서 특임장관, 장관 추천권 실속 다 차리고 다 챙겨 먹고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개헌을 하자. 이재호 의원이 뭘 이렇게 챙겨 먹었다는 표현은 뭐 적절치 아니, 챙겨 먹었다는 게 자기가 특임장관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또 미국 아니 그리고 장관 추천했고 예. 그 MB 대통령 하는 동안에 대통령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말까지 있으니까 네. 아니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내가 네. 책임지지.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 그건 김무성 대표 의원 경우에도 역대 정권에서 마찬가지야. 네.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여당 집권할 때는 그게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들이 지내놓고 네. 이게 제왕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치자고 하는 것은 예. 개인의 사리 사욕이 거기에 끼어 있다 이거야.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19대 국회의원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 당직 가진 사람들은 개헌에서 못 나오도록 해. 개헌 논의에서 빠져라 이게. 지금 바로 저 트위터에 글을 올리신 게 예, 임배정권에서 실세 행사하며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 이제야.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려면 그때 얘기하지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나 이 말씀이죠. 아니 그때 해먹었으면 네. 지금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네. 그걸 왜 나와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져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 오늘이 마침 그 42년 전 오늘이 바로 유신헌법을 선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사실 87년 헌법을 만들 때 사실상 주역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유신헌법 42주년이 되는 날 이런 개헌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필연이죠, 필연. 필연. 유신헌법은 네. 유신헌법대로 문제가 있고 네. 이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인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 헌법에도 흠이 있어요. 현재 헌법이요. 네. 현재 헌법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87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1야당 당안을 만드는 개헌특위위원장은 이중재 부총재셨고 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 내가 정치의장 간사로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 대표가 저쪽 민정당하고 협상을 하게 했는데 네. 제가 만든 초안에는 네. 6년 단임에 국회의원 임기는 3년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한 번 하기로 중간에 하고 한번 하는 걸로. 그다음에 네. 정부통령제야. 네. 총리는 없애고 아, 그때도? 네. 그때 네. 그렇게 하고 이 헌법은 결국 협상 과정에서 부통령제 빠지고 빠졌죠. 6년이 5년으로 되고 네. 국회의원 임기는 도로 4년이 되고 왜 이런- 6년이 5년으로 된 겁니까?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12.12로 사실 권력을 쥐었거든요. 네. 그 이듬해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을 몰아내고 네. 체육관에서 되고 그리고 다시 개헌을 했잖아요. 네. 그 개헌에 대통령이 6년을 했다고. 네. 그 이듬해에 다시 체육관 선거를 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 한 8년을 해놓았다. 8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새 헌법에서 이 전두환 씨가 6년 된 그걸 6년 누렸으니까 이거 하면 너무 길다. 네. 그 국민의 지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5년으로 줄였어. 네. 그래서 5년이 된 거예요. 그래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거 아닐까요? 단임제로 한 거. 단임제는 우리나라는 단임제 유지해야 됩니다. 아. 이게 흔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제 때문에 개헌 논의 안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네. 내가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으나 네. 이러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든지 그 시기상조라는 걸 깨달아도 이렇게 말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임제를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면 안 되느냐 설명할까요? 빨리빨리 해.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뭐 저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제 4년 중임제를 하니까 미국이 안정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현혹돼요. 4년 중임제로 하면 이 헌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안정하게 네. 들어가다. 천만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지역 패권에 기반한 이 양당 구도 아래서 중임제를 하면 어찌 되냐면 처음 당선되는 순간에 네. 지금은 5년 단임제니까 만세 축하합니다 이러고 마는데 중임제를 해놓으면 목표 8년 이렇게 된다고. 목표 8년. 그렇죠. 이제 한 그러니까 뭐 재선을 위해서 뛰는 그러니까 거죠. 만세와 동시에 우리는 목표가 8년이다 이러면 자리, 돈 네. 처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 네. 그리고 더 격렬해지고. 예.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임제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네, 네. 이 이제 책임론 때문에 중임제 하자는 거거든. 네. 처음 4년 임기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잘잘못 치적에 대해서 심판할 기회가 없다. 네. 그러니까 중임제를 해서 다시 중임 선거에 나오면 심판 기회가 생기지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중임으로 당선돼서 8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후반부 4년은 정부장님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후반부 4년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거죠. 놓아야지. 안 그렇지. 삼성개헌 다시 해줘야지. 아, 삼성개헌으로 해가지고 또 심판받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세기 초에 6년 단임제 개헌을 해가 48개 주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도루묵이 된 일이 있어요. 미국도 이걸 깨닫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왜 오스트리아를 콕 찍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중임제, 또 뭐 4년 중임제 김무성 대표도 했죠. 그다음에 네. 오스트리아 이원 집정부제도 다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 개헌 논의가 실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힘든 논의가 될 것이냐. 권력 구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권력 네. 구조 외에 다양한 논의가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이원 집정부제도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외치고 그렇죠. 총리는 내친데 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파워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다 찬성하잖아요. 이원 집정제라는 거 말이 듣기에 건사해서 그렇지 실질적 내각제입니다. 네. 대통령 허수아비야. 오스트리아 대통령 허수아비야. 네. 외교 안보로 총리가 강한 거죠. 허수아비 실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내각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각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 위에 이거 경상도, 전라도, 영고 기반 위에 이 양대 정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걸 내각제가 되면 정당끼리 정권 교체를 하는 다툼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싹쓸이를 하게 돼. 네. 지금은 대통령이 경상도 대통령이 되니까 전라도 쪽을 포용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 신용이라도 하지. 네. 만일 내각제를 하게 되면 서로 집어먹기 바빠가지고 상대방을 완전 배제의 독식 체제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부작용, 국회의원의 자율권 회복,
네.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헌법 수호 및 헌법 위반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야 돼. 헌법 수호 및 헌법 위반 행위 처벌법. 예를 들면 네.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위반되는 밀실야합 동공천 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당루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자는 징역 한 20년을 하면 동기자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라리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거제도를 이 아래서도 지금 소선거구제, 경상도, 전라도 양당 독식체제 이걸 깨려면 3 내지 5인의 중대 선거구제로 고치고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우선 이 두 가지만 이 헌법 아래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하위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있는 이 혼란을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가 있다. 이래 놓고도 이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헌법 개정 논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의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은 뭐 논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도 뭐 개헌하자는 거는 아마 다 상당수가 동의를 하지만 어디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각제냐 뭐 그게 다 또 지역구 문제하고 또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주 민감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곧 취임 100일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떤지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김무성 대표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늘 이게 팽팽한 고무줄 같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주변에서는 최대한 이게 더 팽팽해져서 끊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데 이번 개헌으로 인해서 더 팽팽해진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양측 모두 큰 굳건한 신뢰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막도 나오지만 그렇죠. 풍우동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당청 관계를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지금 100일 동안은 서로 조심하는 단계였어요. 네. 그러나 뭔가 하나 점화가 되면 이제 뭔가 더 갈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와대든 당대표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까지는 그게 좀 연기됐다. 그러나 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또다시 언제든지 이런 갈등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실장에 전화번호도 그때 따갔다고 했었는데 네. 자주 통화를 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팽팽한 긴장감인데 네. 지금 현재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대표가 크게 소통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네.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그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몇 차례 공개역을 했죠, 사실.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비난의 화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네. 또 금돈을 지켜온 지금 그동안의 그런 100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게 지금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라는 아주 강력한 그 주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압도적 1등이라고 할 만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개헌론, 권력구조 개편 이런 논의가 더 분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다선 중진 의원 중에 네, 원래 심정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로 노린 사람들이 네, 그게 근접해보니까 불가능하니까 네. 이 개헌 논의에 침잠에 들어가서 네.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 분리하고 총리한테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먹으려고 네. 먹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차지해보려고 이 개헌 논의에 권력의 어느 올인한-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올인한- 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많은데 풍우 동준이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모든 걸 오로지 하는 이 중앙당 제도 자체가 현재의 중앙당 제도 자체가 네.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정당법을 개정해서 중앙당을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 중앙당의 대표하고 하면 원내 지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발단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게거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 괜히 우쭐해져 가지고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부 졸개 취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현행 헌법에 절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이겁니다.
헌법은 활자로 된 종이 쪽지거든요. 네. 안 지키면 그만이야. 아무리 좋은 헌법도. 네. 그러니까 이 처벌 규정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이죠. 헌법 수호 및 이 헌법 위반 행위 처벌 특별법을 내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야. 네. 이런 점. 개헌할 필요가 없어. 현재의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87년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는 효력을 좀 어느 정도 상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제왕적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왔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헌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개헌론자 중에 네. 이런 이제 권력 구조가 네. 지내놓고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분권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허점이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걸 왜 노력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스스로 잘못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그다음에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얘기들 해요. 남북관계, 인권, 복지, 지방자치에 관한 걸 더 심화시켜야 되는. 지금 현행 헌법에 이 다돼 있다. 네 가지 문제 뭐가 부족하냐 얘기야. 뭐가? 어?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고 복지 확대 조항이 있고 평화적 통일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절절한 조항들이 있는데 네. 이걸 헌법 안 읽어본 사람들의 소치야. 한 27년 지났으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 막연히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이거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헌법은 국가기본법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는 통치의 큰 부분 이걸 선언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하위 법률로 다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에게 이 개헌론자들이 특히 19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당 대표나 영향을 미치는 이 소수 그룹들이 국민 앞에 이걸 꼭 주장하려면 그대들이 지금까지 이 현행헌법을 왜 못 지킨 부분이 있는지 왜 안 지켰는지 이걸 알겠습니다. 석고대죄하고 네. 석고대죄하고 그럼 다음 우린 국회는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네. 고칩시다 하면 내가 충정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기류를 마지막으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대선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 네. 근데 뭐 그게 아주 적극적인 내용도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워낙 개헌 얘기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개헌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직 한 번도 밝힌 적이 네.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 4년 중임제 그 권력구조 말고 다른 통일이나 인권 문제까지 광범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흔쾌히 한 건 아니었지만, 흔쾌히 한것 같지는 않-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통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통일 헌장을 제정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계속 통일이라는 화두를 들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통일이 되면 헌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과 맞물려서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기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자, 대해서 네, 대통령에 대해서 예, 개헌 문제와 짧게, 예, 관계해서 마무리 말씀을 예, 상기시켜 드릴 점은 네. 대통령은 취임 때도 선서에 헌법 준수가 있고 네. 별도로 66조에 국가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 네. 그러면 이 19대 국회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온 혼란일 같으면 대통령이 나설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나서가지고 양당 지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네.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이 헌법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잘 모르고 중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거 하위 법률로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네. 그러니까 그 하위 법률을 제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기를. 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걸 방송 같은 데서 우리 같은 사람이 괜히 알겠습니다. 선선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 네. 기고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때 대권에 거의 근접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하셨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정문 문고리를 잡았다. 예, 내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문고리 정도 잡아보신 분이니까 지금 대권 갖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무당파로 예. 지금 18년째, 예. 그러니까 19년째 무당파로 지내왔기 때문에 비로소 나이도 들고 과거 내 행적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 3년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됐으면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97년 어느 시기에 내가 국민 지지율은 1위였거든요. 예. 당내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인 그 룰만 되었더라도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당심 100%로 하니까 뭐 내가 재간이 없어. 그래가 나도 인구로 버렸는데 만일 그때 후보가 되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고 됐다면 어찌 되냐.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이 역사적으로 거지 대통령, 아주 매도당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는 내가 붕 떠가지고 무슨 첫째 인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관이 전혀 없었고 예.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파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 자세가 안 되고 뭐니 해도 대통령이 국가 이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전향적이고 전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공천제도에 있어서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 안에는 석패율제에 있어서 비례대표 배분 같은 것은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천은 모든 정당이 국민 경선을 동시에 같은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지지한다. 새누리당보다 먼저 나갈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결국은 개파 해체의 신호탄이고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그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뒤에 딱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당시 대권 후보였을 때 절대 지지하는 세력들, 의원님을 꽉 쥐고 있는 이 사람들 과감히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의 덕성, 인격, 예. 결단력에 속하는 일인데 이 부장 말씀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도 꼭두각시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것을 어떻게 끊느냐, 어떤 예.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걸 못하면 한 계파의 수장으로 머물고 국민적 지도자로 우뚝 서기는 어렵지요. 예. 그거는 희생도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야 될 일도 생길는지 모르지요. 예. 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 그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이 행태를 이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모자란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문 대표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친노 계파가 없애야지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퇴색해 버렸는데. 제가 몇 번을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가 친노 세력을 요직에 앉히려고 한다기보다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완강한 세력이에요. 완강한 세력인데 이걸 깨부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어떻게 깨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부십니까? 공천권이야. 아, 예. 공천권을 하방해버리면 그 해당 지역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오는 국회의원으로만 모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지금 친노 세력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없애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득권을 예. 문재인 대표가 쥐어버리고 지금 이 부장 말씀대로 친노 핵심들이 그런 압력을 받으니까 공천권 행사에 유용한 자리에 그 무슨 사무부총장을 수석사무부총장 김경엽 의원인가 앉아가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계파를 지금 이번에 김경엽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공천권을 밑으로 내려다 버리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수라는, 내가 법률가이기도 한데 국가 원수라는 자각, 그 국가 원수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지난 17, 18년을 흐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17년, 8년 전에 이제 반성문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17년, 18년 동안 이제 내공을 확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는 문재인 새정치 대표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예, 그 2년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로 대표는 통진당하고 완전 절연을 했더라면 간발의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그 당시에 이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쩔 수 없이 통진당 이정희 세력에게 발목이 잡히고 그 중에는 이정희 법무장관 시대가 올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와, 때문에 그런- 내 주변에서 그랬어요. 이정희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예. 나는 그 선거에 문재인, 박근혜 양쪽에서 지지해달라는 내 얘기하기 좀 거시기한데 예. 있었지만 내가 지지 안 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노 개파가 지금 정당 가운데 파벌 또는 개파로서는 가장 완강해요. 의원님, 그러면 친노무현 계보. 그 관련한 싱크가 하나 있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관행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행이 그렇게 했는데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 주승용 의원인데 최고위원. 예. 제가 아까 저도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2주 만에 이렇게 개파의 기억자도 안 꺼내놓겠다고 해놓고 2주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냐. 그날 우선 문재인 대표가 친노 개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친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정책으로서는 반미 자주화 노선, 친서민 반재벌 정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안 권력기관의 탈권력화, 예.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공략해가지고 그 그 지향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표를 모았거든요. 예를 들면 반미 자주화 노선에 대해서는 영남대학에 가서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때? 이 외마디 한마디 한 게 젊은 성도들의 표를 막 결집시켰다고. 예. 그러나 막상 대통령 되고는 한미 FTA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주 강정기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반재벌 친서민 정책이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명숙 대표 등이 앞장서 가지고 이 동아일보사 가까이 있는 이 미국 대사관에 한미 FTA 폐기하라. 놀랄 일이야. 제주 강정기지 폐쇄하라. 그러니까 그 친노 세력의 좌장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래 놓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실패했거나 흔적이 없어졌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노무현 정신